오늘 포럼을 주최한 여성가족부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님과 내빈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님, 그리고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내빈들이 지금 장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내빈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님, 이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국 대사님, 여러 VIP들이 지금 장내로 들어와서 착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AI와 기후변화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양성평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다양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다양성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양성평등은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포럼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사회 실현, 그 시작을 여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은 양성평등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양성평등 의제를 확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구, 기업, 민간단체들이 도전적인 의제들에 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을 통해 양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습니다. 양성평등 포럼은 성별과 세대,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양성평등 의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선 미래 산업과 양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급변하는 미래 산업, 양성평등이 어떻게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짚어야 할 양성평등 관점은 무엇일까요? 기조연설에선 사람과 사람을 위한 AI 만들기, 성별과 인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의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AI 분야 인재 개발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가 지역과 성별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 전망에 대해 짚어봅니다. 공정성과 다양성 속에서 혁신은 양성평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자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여성가족부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셨죠. 전 환경부 장관이신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안나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는 게오르크 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권우남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어서 UNGC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도 소개해드립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가운데 각국 대사들께서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따뜻한 박수로 아일랜드 대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곁에는 카이스 다라지 주한 튀니지 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나탈리아 페드리드 꾸에요 주한 대사 배우자 협회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외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모든 분들을 직접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는 연사분들은 각 세션 시간에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맞이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님을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축사를 해주실 아미다 알릭샤바나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님, 안나까리 한센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 게오르크 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아일랜드, 튀니지, 벨기에 주한 대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실 에이다 레브레이스 연구소의 앤드류 스트레이트 공동 소장님과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 그리고 세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권원남 회장님과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 연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까지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를 겪으며 우리는 기후변화의 양상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산업과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여성가족부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AI, 반도체, 기초설계, 바이오 분야 등 신기술,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 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였고 관련 범죄 등에 관해서 피해자 예방 및 지원을 하는 등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가 가진 창의성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성의 다름이 창의성이 되고 다양성의 포용과 융합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미래산업에서의 다양성과 공정성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이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행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지 다들 너무 긴장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2번 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이면서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2024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영숙 차관님이신데 지금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무척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숙 차관님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이제 양성평등을 우리만 할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아마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각국 대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영숙 이사장님 또 권오남 회장님 또 허명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문혜리 이사장님 전부 다들 우리 여성계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들이 우리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느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지금 기조연설을 해주실 AI 분야를 보면 이 AI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측면은
이번에 딥페이크 부분이 AI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알고리즘들이 남성 중심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여성들이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개발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오늘 이 포럼에서 많은 기술적인 제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우리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서 재해나 재앙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여성 어린이들이 차별나게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후 대응 정책을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아무튼 저희 국회에서는 이러한 오늘 양성평등 포럼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하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런 귀한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이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의 축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셨지만 멀리에서 축하 말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알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사무총장님이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셨는데요. 사무총장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기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이 포럼에서 축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지금 우리 지역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부상,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에게 이러한 분야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리더십, 기업가 정신,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약속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과 여아들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공학 분야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과 신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친환경 전환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기회 상실만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 사회,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손실입니다. 여성이 신흥 산업의 혜택을 누리고 사람과 지구가 모두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핵심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 교육 제공, 스템 분야의 여성 장려를 통해 소외된 지역의 여성과 여아들이 디지털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에서 더욱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흥 사업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옹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녹색 일자리 등 전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환을 지원하고 돌봄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염두에 둔 기후금융과 여성 기업가를 위한 신용 및 벤처 자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특히 남성이 지배적인 부문에서 성별 금융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80차 위원회 세션의 주요 조사는 아태 지역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진보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여성 기업가 정신 촉진 프로그램은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동원하여 수천 명의 여성 기업가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대담하게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1월에 UN 여성기구와 공동으로 베이징 플러스 30 아시아 태평양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여성과 여아들의 무한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공통의 목적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함께라면 여성과 소녀들이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의 최전선에 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생산적인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미다 살시아 리샤바나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포럼을 축하하는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는 통역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1번이 한국어 채널, 2번이 영어 채널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사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나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을 자리로 모셔서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강요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귀빈 여러분 앞에서 축하사를 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양성평등은 기본적인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의 깃틀이 됩니다. 양성평등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노르웨이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모두 어려운 난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후 변화,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황, 극단적 빈곤의 증가, AI, 그리고 출산율 감소 등 디지털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것은 결국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 어젠다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2006년에 세운 전 세계에서도 최초로 국가안전계획을 세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성과 평화, 안보는 노르웨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한국 또한 UN 안보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어젠다의 중요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제5차 여성평화 안보 국가행동계획이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5차 양성평등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요, 이 포럼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기쁘고요. 그리고 조기 대사님이신 슈미트 대사님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양성평등 2030 동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차별과 격차를 없애고 좀 더 양성 포용적인 사회를 과학기술 그리고 금융에서 이뤄내기 위한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그리고 여아들이 이 솔루션의 설계와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AI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주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AI를 훈련시키게 된다면 결국에는 차별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를 라는 기술을 좀 더 개선할 필요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더 영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평등의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기술의 긍정적인 힘을 가져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N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지난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글로벌 디지털 협약 등의 미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포괄적인 글로벌 프레임워크로서 디지털 협력과 AI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중심에는 바로 모두의 혜택을 위해서 기술을 설계, 이용, 관장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과 AI는 항상 스마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성들을 위해서 혹은 여성을 염두하지 않고 이들 기술들을 디자인한다면 스마트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이슈이기도 하죠.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다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녹색 전환이 양성 불평등을 강화시키지 않고 평등한 직업 기회와 그리고 탄소 중립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공정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노르웨이는요. 젠더와 그리고 기후 변화의 서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유엔 여성 지위 이 위원회에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양성평등과 기후 변화를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 의사 결정에 관해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후 변화 정책을 만들게 될 때 양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의 정책 조치가 양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성 포럼에서 기후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참여자분들이 알찬 논의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공적으로 포럼을 마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가고 있는 안나-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의 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윌프리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을 모시고 오늘 축사를 또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독일 대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정부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님, 네, 귀빈 여러분, 그리고 다른 포럼에서도 배웠지만 많은 귀빈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논하려면 여성, 남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남성들은 여성만큼 여성 양성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양성평등이 1950년대에 작성이 된 헌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실행에서 그리고 또 문화적인 마인드셋까지 양성평등이 독일에서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여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나 수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회는 전체 잠재성을 모두 활용을 하려면 양성평등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성은 의회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경제 그리고 리더십,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총리로 재임을 할 때도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을 했고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과학자들이 있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나도 이러한 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과 그리고 또 공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임금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들만큼이나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돌봄의 을 할 경우에도 여성은 이제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또 국가로부터 받았고 정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할 때 많은 지원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성들은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이든 여성들이든 이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제 추억은 정말 소중하니 여러분들도 모두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등이 되기 위한 기반입니다.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독일은 이제 여성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독일에서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여성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저희는 스웨덴이 여성 외교주의를 채택한 첫 번째 국가였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정부에서도 양성 격차를 아직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함께 가서 아프리카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성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취한 다음부터는 여성을 의 권익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구하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님도 말씀되었지만, 저희는 이제 노르웨이와 함께 여성 기금 균등을 위한 에코티 2030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공동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양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격차 보고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별로 분석을 해보아도 GDP와 양성평등과 급여의 평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의 위치, 한국의 순위는 몇 위인지를 보시고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양성평등, 기후변화와 양성평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는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기후변화, 홍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수영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원하든 안 하든 모든 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받는데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정한 기회를 거부당하고 그 결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편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인선 위원장님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AI와 우리의 기술들도 여전히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이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가에서 그리고 또 딥페이크나 그리고 또 디지털 범죄가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당면한 AI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양성평등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생산적인 포럼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포럼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심 어린 축사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첫 번째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국에 있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 앤드류 스트레이트 공동소장님을 연결해 볼 텐데요.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는 여성 최초의 컴퓨터학자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을 딴 연구소로 양성평등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AI 만들기, 성별과 인종에 대한 AI의 영향을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앤드류 스트레이트 공동소장님 말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Andrew Straits. I'm an Associate Director of Emerging Technology and Industry Practice at the Ada Lovelace Institutes, a research body based in London with a mission to ensure that data and AI work for people and society. I want to start off by saying I'm so sorry to not be there in Seoul with you all today for this incredible event, but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Korean Gender Equality Forum for giving me the chance to speak about this topic, making AI work for people and society,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gender and racial inequalities in AI systems. By inequalities, of course, I mean the uneven distribution of AI systems, uneven distribution of resources, opportunities, or outcomes among different groups in society. And by AI systems, I broadly mean in this talk any kind of AI system or computational system used to try to achieve tasks that previously required human attention, behavior, cognition, or capabilities. If improperly designed, these systems can exacerbate societal inequalities. And in this talk, I want to talk about how that happens and offer some solutions for a way forward. So I'd like to begin with a quick story. This story begins about a hospital here where I live in London. This hospital, St. George's, ran a medical school, and this medical school had a problem. They were receiving about 2,000 admissions applications a year, which is far too many for their staff to get through, and they wanted to make a process for making their admissions easier and more objective. So to do that, they designed an algorithmic system which was trained on previous data around the successful admissions to their hospital. This algorithm looked at all kinds of aspects of an admission, so their CV, their resume, their name, and it was implemented for about a 4-year period. But after those 4 years, it was discovered to be horrendously racially biased. It was rejecting any applicant who had non-European sounding names. Now, this is a common issue in algorithmic systems where a particular data point may be one that has an overweighted importa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ystem. But perhaps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this example is that it happened in 1982. And more than 40 years later, we're still grappling with many of the same challenges around algorithmic and racial bias in AI systems. The University of Texas admissions, for example, found that an algorithmic system used in their admissions process for computer science department was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and minorities. And similar, an Amazon recruitment algorithm used in 2015 for making admissions decisions for their recruitment was found to be discriminating against female names and anyone who went to an all-female university. So gender and racial bias in algorithmic systems continues. It continues to this day. And it's therefore important that we reflect on why these issues are so persistent, what steps we can take to address them.
One of the reasons why it's so persistent is because AI is so persistent. It's almost everywhere in society now. It includes systems that predict the risk of a loan that will be rejected, determine what information you see in your social media news feed, or assess the results of a school exam for your children. Today, AI is being used in ways that shape how we understand each other, how the state understands its citizens, and how even we understand ourselves. It is changing the nature of our relationships with our teacher, our loved ones, our doctors, our lawyers, and our politics. Put simply, AI systems are pervasive and ubiquitous. And that means that AI biases as well are becoming pervasive and ubiquitous. In the last 5 years,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found severe issues of gender, racial, or sociodemographic discrimination caused by biased algorithmic systems that weight certain characteristics over others. These include automated credit card applications that offer far better terms to male than female applicants with the same information, algorithms that discriminate who can enter a country based on their gender or the color of their skin, algorithms that are used to proctor test exams that cannot identify darker-skinned faces and accuse those individuals of cheating, and even algorithms that are designed to protect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but which fail to do so because they fail to appropriately weight certain risks, in some cases leading to death. These issues may only be getting worse as we move into a world of generative AI systems like ChatGPT or Google's Gemini. These are technologies that are trained on much larger amounts of data, often from the internet. And because they're from the internet, they often bake in all kinds of biases against women and minorities. One study from Dr. Abeba Brahani found that one of the largest data sets used to train models, like ChatGPT, contains extreme racist and misogynistic content. And that content, that data, creates biases that lead to discriminatory behaviors in their use. A recent study found that generative AI systems produce racist responses simply based on the kind of dialect that one uses when speaking. So speaking with it in African-American vernacular English will produce more negative and more hostile responses than speaking to it in sort of the Queen's English. Similarly, these kinds of systems can exacerbate existing kinds of gendered harms against women and minorities. One in particular is non-consensual generative pornography. A 2019 Deep Trace study found non-consensual deepfake pornography accounted for 96% of all deepfake videos produced on the internet. And almost all of those videos were of women. Similarly, a 2024 study drew on a survey of over 16,000 respondents in 10 different countries and found that 2.2% of all of those individuals had personally experienced non-consensual generative pornography victimization. That's a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in most countries than theft or violent crime. We also know that AI is linked to risks of job displacement that can exacerbate societal inequalities. About 50 to 70% of the growth in the US wage inequality between 1980 and 2016 was caused by automation, and this will only get worse as AI technologies become more ubiquitou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stimates that about 60% of jobs in advanced economies will be exposed to automation. But crucially, this automation will not be felt equally. Because of existing gender equality gaps in certain roles like STEM sciences or senior leadership positions, more women than men stand to lose their jobs by the end of the decade because of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So how do we address this issue? I think first,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AI technologies can exacerbate gender, racial, and sociodemographic inequalities. One of the reasons I think this happens is because it's very easy to think of AI as a kind of magic wand, this silver bullet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solve any kind of issue or task. It's often thought of as being more objective than humans. But what this fails to reflect is that these technologies simply reflect the biases of the data, developers, users in society that build and use them. To put it very simply, AI people are biased, and that means that AI systems are going to be biased because AI is simply people all the way down. It's people who make up data, people who collect and label that data, people who train an AI system, people who sell that system, and people who use that system, and people who are ultimately impacted by those systems. So getting this right means working towards a world where technology supports all members of society. That's a world in which we think about the societies that we want to build first,
rather than the technologies that we want to build. That requires first understanding how biases can arise in these systems, and that's what I'd like to talk about now in the next few slides. So first, I think one of the main causes of bias in these kinds of systems is oftentimes an issue that arises at different stages of their development and deployment. This graphic comes from David Leslie and team at the Alan Turing Institute and reflects how biases can arise in different stages of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context of AI systems. It specifically looks at healthcare applications, but it's widely applicable to almost any context. In this graphic, you can see that real-world patterns of health inequality discrimination are often reflected in discriminatory data sets that reflect and exacerbate those biases. That then feeds into bias design and deployment practices, where a tool might be designed for one type of individual or one community that does not work for others. And in turn, those systems can have application injustices, where they're used in ways to discriminate or exclude certain members of society, such as over-surveilling a particular population or excluding certain demographics from job applications.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we see as well is around representation. Diversity and representation are crucial for developing better AI products because they help reduce bias, provide broader perspectives, and improve problem solving. By including researchers from varied backgrounds, AI systems can be designed to be more inclusive, effective, and beneficial for a much wider range of users, ultimately leading to products that better serve and empower all segments of society. But that's not what we see often when it comes to the gender and racial gaps in research. 70% of the most cited AI papers in the last 3 years have come from US-bas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flecting a regional inequality. There were enormous gender inequalities in AI research. This 2017 study found that the gender imbalance across 23 countries for people who are published in major machine learning conferences is about up 88% men against women. And there are enormous inequalities in language and in the types of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About 50% of all internet-level data is in English, with Spanish being the next closest at 5.5%. The problem is that when we start to move to a world where AI systems are trained on large amounts of internet-level data, we see those language inequalities and biases reflected in the outcomes. A recent study from Rest of World looked at how ChatGPT fails to produce sensical responses in languages spoken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like Bengali, Kurdish, and Tamil. Now, that means that not all people in society will equally benefit from AI systems if representation gaps are not closed. Another issue is around systemic bias in society. I'm using here an example from the US healthcare context, my home country. In our US healthcare system, there's an algorithmic tool designe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for additional care or improvements in care who might have complex medical needs. Now, this system is deployed across the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over 200 million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an evaluation in 2019 found that the system was offering less care to Black Americans than to white Americans, even though they were equally sick.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this happened was because it was using a data point to make that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care that was total health care costs accrued in a single year. And that single data point, unfortunately, failed to acknowledge the systemic bias and racial injustice issues in the United States healthcare system. The reality is that Black Americans do not accrue very much healthcare costs in 1 year compared to white Americans because we live in the United States has many biases around the access to care for those communities, a lot of demonstrated and evidenced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Americans seeking healthcare contexts, which has created a sense of distrust against those communities. So the simple determination of that one data point about healthcare costs accrued created a tool that in turn continuously biased and denied care to millions of Americans, Black Americans. Discriminatory data is another issue we see. I'm drawing here an example from Bloomberg, which did an analysis of Stable Diffusion, an image generation model that takes text inputs and generates images as outputs. This generation model is deployed in all kinds of products that we might use every day, including Canva. It draws on data sets of millions of images scraped from the internet and labeled by humans. And what Bloomberg did was they prompted this text-to-image model to create representations of workers for 14 different jobs, 300 images for 7 jobs that are typically considered high-paying in the US and 7 that are considered low-paying.
The results found that jobs that were images for jobs that tended to be high paying, such as CEO or lawyer, tended to be representing individuals who had lighter skin colors, while images for lower paying jobs, such as social worker or fast food worker, tended to represent images of darker toned individuals. A similar breakdown can be seen in gender inequalities. This example shows how images generated for prompts like architect or engineer produced almost always images that appeared to be perceived men, while images that were generated for jobs like housekeeper or social worker tended to be perceived women. Representation issues are critically important, but they're not the only issue that we see with these systems. Bias design deployment is another major concern. I'm drawing here on 3 pieces of work that my colleagues Mavis Matarori, Anna Studman, and Aidan Pepin did, where they looked at the ways in which inequalities can arise in the UK's health and care system. One issue is around bias design and deployment and these issues of data divid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ur National Health Service found that individuals from Black and minority ethnic backgrounds were up to twice as likely to die from COVID-19 than white Britons. However, the health service was unable to investigate possible reasons for this or to offer recommendations to prevent death due to a lack of data. Much of the data that they acquire is coming from digital healthcare technologies, like doctor applications that allow individuals to report their symptoms or identify if they've been diagnosed with COVID-19. Now, the problem we found when we did a national representative survey was that data-driven technologies are not experienced equally in the UK. There is a digital divide where many communities, based on their age, their gender, their race, simply do not have access to internet-connected devices like laptops or phones. And that thereby means that as we move to a more digitized health service, that creates a health data divide, where digitally excluded people are missing or excluded from data-driven health technologies, decision-making, and healthcare. If this data divide isn't closed, those health inequalities can be exacerbated. We followed this research up by talking with developers of data-driven healthcare systems to understand where inequalities might arise in their pipeline for development to deployment of a healthcare technology. We found that at almost every stage along the development pipeline, there are knots, points where health inequality issues arise, but are oftentimes not seriously addressed by a development team. These include the use of very poor data proxies for identifying, making assumptions about the experiences of digitally excluded people. It also included data quality issues, including certain diverging inferences in which certain organizations were drawing wrongful inferences about the health experiences of certain communities. The result of this knotted pipeline is it creates a reinforcing system of unequal systemic impacts for Black, minority, and women communities in the United Kingdom's healthcare service. Lastly, there's issues of biased applications.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we have technologies that appear to work for people, have a very laudable goal of trying to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but they nonetheless result in exclusionary outcomes. This project involved a public engagement with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who are experiencing socioeconomic poverty.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asked them about was their experience of using healthcare applications that connect a user to their doctor. These are applications that allow you to ask for information on appointments, ask for medical advice, get test results, or seek further follow-on care. And the result was that many individuals experiencing this socioeconomic inequality described these technologies as being exclusionary. They created barriers for their ability to contact their doctor. They were oftentimes malfunctioning. They asked for more information when they'd already been provided. They required signing in at certain times of the day. All in all, it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se individuals felt this app was replacing their experience of a doctor rather than complementing it. And that ultimately harmed their trust in the UK's wider healthcare system and denied them care they critically needed. So what can be done about these different kinds of ways in which AI systems can raise bias and inequality issues? Well, for practitioners, I'd like to point to a wonderful resource that our colleagues at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produced called Navigating Demographic Measurement for Fairness and Equity.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or addressing bias and inequality issues is ensuring that you have data sets that represent the different kinds of demographics and their experiences to understand where inequalities might rise. Acquiring that data is extremely difficult. And in this program of work, CDT have offered several 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how to do that.
They include establishing ongoing relationships with communities affected by measurement activities and inequalities to co-design data collection and handling strategies, discuss potential risks and benefits, and collaboratively define fairness goals. They also suggest using methods that avoid generating or storing sensitive data and to take great care before using observation and inference methods that identify characteristics that may be protected, such as racial or gender characteristics. Lastly, they ask for a very important aspect, which is to always assess your system's equalities impacts in applied context and in a continuous way. AI systems can be dynamic, they can change over time. A system that might work in one context applied to another might not work, and that requires us to assess and evaluate these systems in an ongoing and continuous basis. For policymakers and regulators, our policy briefing on access denied includ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how you can consider equalities impacts in the design deployment of AI systems. These include mandating the use of equalities impact assessments and routine auditing and monitoring to assess for potential bias, particularly in high-stakes contexts like employment, healthcare, or education. We suggest using funding initiatives to increase representation in AI and computer science teams and to engage with members of protected groups in designing policy solutions. We also recommend that governments provide clear metrics for developers of what they think bias and discrimination means. And finally, we suggest that governments must address digital divides by offering non-digital options as they seek to employ more digital technologies into society. I want to conclude with just a final remark, which is that to improve our practices, laws, and policies around AI development, we do have to consider how we can build these technologies for all members of society, and what that might mean for how we change the way in which we think about the power of AI systems and their appropriate use in society. I want to thank you all so much again for having me come and speak.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conference. Thank you. 연설해 주신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 앤드류 스트레이트 공동소장님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Distinguished participants,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맡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9월 첫째 주간이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대응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기후변화와 영향, 두 번째 과학기반 기후변화 대응, 세 번째 기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라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기후위기 시대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잘 아시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개최를 하는데요. 매년 1월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리더들이 모이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 경제의 흐름, 위험도, 대안 등을 논의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꼽은 인류가 맞이할 위험도 상위 리스크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자료에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2024년도를 보면 그 10개 위험 요소 중에 5개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런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극한 기후 이상,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의 부족, 또 오염, 공해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매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 관련 그 위험이 상위에 자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의 현황과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UN 사무총장께서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지구 열화, 보일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 22일 지구 역사상 최고의 온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 지표보다도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특히 더운 여름철을 보냈는데요. 서울이 34일 동안, 그 다음에 제주도는 46일 동안 연속으로 열대야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그 현상에 우리 기상청에서는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에는 서울의 연간 폭염일수가 45.4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작년엔 며칠이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폭염일수가 14.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변화는 대기 중에 CO2 농도와 지구 온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NOAA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발표하기를 작년 5월 CO2 농도가 424 ppm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최고치인데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지속적인 증가세, 상승세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1801년부터 200년간, 2000년까지 약 200년간의 평균 기온인 13.8도보다 1.28도씨나 높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기록한 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대기 중에 CO2 농도와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올 여름과 같은 열대야를 아마도 더 많은 그런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의 우주연구소장이었던 제임스 한세는 무너진 지구 에너지 균형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기후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 기후 시스템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하루 40만 개의 원자폭탄을 1년 365일 동안 폭발시키는 것과 맞먹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100만 개 이상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런 지구 기후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북극의 해빙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녹아내린 남극과 그린랜드의 빙상량은 무려 7조 5,600억 톤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는 연간 빙상량은 3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더 습하고 건조한 지구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영향은 바다의 온난화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갇힌 열의 93%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높아진 바다의 수온은 더 강력한 태풍으로 이어지고 따뜻해진 공기는 더 많은 폭우로 이어집니다. 이에
이런 것에 의해서 불안정한 제트 기류는 폭풍, 즉 태풍을 더 오래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로 해서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기상 이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재작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의 큰 덩어리가 녹아서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갑자기 넘쳐 흘러내리자 인도 북부의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우울한 소식이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우울한 소식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구온난화는 우리 같은 한반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이라는 양극화된 그런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사진은 재작년 우리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처럼 북부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는 아주 큰 홍수를 야기를 했고 남부 지역에서는 더 오래, 더 강력한 가뭄을 야기를 했습니다. 가뭄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여러분들 몇 년 전 호주의 산불을 기억하시죠? 자연 발화로 일어난 호주 산불은 몇 달간 지속을 했습니다. 우주에서도 관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형 산불로 야생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캥거루, 코알라는 멸종위기에 닥칠 정도라고 하니 바로 기후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호흡기 건강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UN 기구 중에 UNDRR이라는 UN 재해경감 전략 기구가 있습니다. UNDRR이 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1년까지 약 20년간 발생한 재난 발생 수는 약 370건이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한 해에 발생한 재난 발생 수는 387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의 발생 건수보다 약 17건이나 더 많은 그런 재난이 22년에 한 해에 발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뉴질랜드의 그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1,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9조 원입니다. 이를 시간당으로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약 21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는 지불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카툰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을 무렵에 나왔던 카툰인데요. 대단히 그 해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불경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시급한 그런 위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기후 위기보다도 더 큰 위협이 바이오다이버시티 콜랩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태계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을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저탄소 회복력 사회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그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카툰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매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각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COP에서 매년 모이는데요.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COP 21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파리 협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바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야심찬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3년 뒤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에서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제한을 위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IPCC에서 발표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IPC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또는 2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 기준 현재 대비 약 30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발표를 합니다. 2023년에 발표한 그 종합보고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지금처럼 증가를 한다면 2050년은커녕 2030년 또는 35년에 1.5도에 도달할 위험이 꽤 커졌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과 성불평등 감소 등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6차 보고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요. 바로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었습니다. IPC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 1950년생 또 밀레니얼 세대 1980년생 지금 태어나는 2020년생의 일생을 그래프로 오버랩해서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2020년대생은 IPCC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래에 약 4도씨 이상 상승한 그런 아주 엄청난 지구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가 경험할 세상은 오늘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가 더 나은 인프라, 식량, 물 안보, 에너지 사용을 선택을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다만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홀 시스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UN 개발계획인 UNE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14배나 크다고 합니다. 또 건강이나 경제, 교육 등의 측면에서도 피해 규모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기후재난 피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91년 벵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이 발생했을 때 전체 사망자 중 무려 90%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사망자 중 약 7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하죠.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관습이 기후변화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큰 기후재난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변화 위기에 관심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했을 때 지역 수준의 기후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의 결과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입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우리나라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을 때 유엔은 2016년부터 30년까지 시행하는 유엔과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DG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SDG 5번과 13번에서는 성평등과 기후행동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NFCCC COP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양성평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개최되었던 회의부터 젠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채택을 하고 또 여성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양성평등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별 행동 계획에 따라 당사국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기구죠. 녹색기후기금에서도 젠더 액션 정책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여성기구에서도 기후 정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성평등 전략과 이행 지침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가부는 기후변화 피해 회복을 저해하는 다양한 차별을 포착을 해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양성평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각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정부들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기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도 해당 활동을 합니다. 미얀마, 아프리카,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와 클린스토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정개발 메커니즘 CDM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유해연기의 배출을 감소하고요. 나무 땔감을 사용하는 국가에 스토브를 보급함으로써 땔감, 채취나 조리 등에 필요한 여성의 가사노동을 최소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쿡스토브를 현지에서 제작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센터에서는 현재 미얀마에 150만 대, 아프리카 가나에 약 50만 대 쿡스토브를 보급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많은 그 불평등이 존재를 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이런 다양한 사회 불평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불평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함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할 때 비로소 평등 기반 솔루션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의 기후 양성 평등을 기대하며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